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요, 주의 건국과 이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두 번째 주제로 주의 건국은 하늘의 뜻을 받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 주에서 시작된 천명사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고려 말, 여말, 선초, 조선 초에 사실상 이 천명사상을 기치로 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났었죠. 다시 말하면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업을 할 때 이 천명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명사상이라는 것은 주나라 시기부터 나오게 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정치적 이야기라고, 담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 하나의 이야기, 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봉건제도와 종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건제는 서양의 봉건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종법이라는 것은 뭐 유교적, 우리식으로 하자면 또 성리학적인 가족제도, 국가 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자 우선주의, 적장자 우선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봉건제도, 종법, 천명사상이 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해서 수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철기의 발명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천하관과 화의관의 이해, 다시 말하면 이 천하관이란 무엇이고 화의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천하의 주인은 누구인가? 천하관은 바로 천하의 주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고, 화의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방위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동이라고 불렀죠. 자, 다음으로 주의 봉건제도와 종법제도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법제도는 특히 가족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생활 규범과 제사의식의 의미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건국이 중국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나라의 제후국에 불과하던 서쪽의 주족이 눈부시게 성장하여 마침내 상을 멸하고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주나라의 무슨 문화가 강소, 안휘, 호복 등 양자강 유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중국의 영향력이 주나라에 이르러
어느 강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나라는 사실상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국가입니다. 이 주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이 강소, 안이, 호북 등 양자강 유역에서 발견이 됨으로써 이 중국의 영향력이 주나라에 이르러 양자강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주나라 때 중국 중심의 무슨관과 무슨관의 관념이 생겨나고 무슨 사상이나 혈연 중심의 모가 자리 잡는 등 중국 문화의 뼈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나라 때에 중국 중심의 화이관 그리고 천명 사상의 관념이 생겨나고 천하관과 화이관의 화이의 관념이 생겨나고 천명 사상이나 혈연 중심의 예문화가 자리 잡는 등 중국 문화의 뼈대가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 건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국의 정치인들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청나라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주나라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주에서는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동아시아 정치 사상에 있어서 주나라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주와 동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주나라는요, 서주와 동주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이는 모의 침입으로 우리가 보통 견융족이라고 하죠. 견이 들어가면 사실은 개죠. 멍멍 짖는 개가 되는데 견융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호경에서 현재의 서안 부근에 있는 호경에서 동쪽의 나급, 즉 현재의 낙양으로 옮긴 것을 기점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호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급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그 시대, 동주 시대를 흔히들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도읍이 서쪽에 호경에 있었던 시기가 서주시대, 동쪽에 나급에 있었던 시기가 동주시대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주시대에는 사실상 동주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익숙지가 않을 거예요. 서주라는 말도 익숙지가 않고요. 하지만 원래 호경에 자리 잡았을 때의 그 시대를 주나라 시대, 주시대, 그리고 이 동주시대를 사실상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무왕 상해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주나라가 일어나게 되죠. 마침 상해 주왕이 동방의 대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상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실상 정복 전쟁을 아주 많이 행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무왕은 우리가 보통 목야의 결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전투에서 상해 대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주왕은 궁전을 스스로 불사르고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흔히 주왕은 아름다운 달기와의 사랑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했다고 전해지죠. 이게 대부분의 이 나라가 망할 때 수식어처럼 붙는 게 뭐 아름다운 달기와 사랑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했다. 뭐 삼천국녀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왕이나 임금 뭐 폐하가 됐던 뭐가 됐던 사실상 궁녀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다 망할게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뭐 달기와 관련돼서는 뭐 봉화 제도와 관련해서 이 달기라는 여성은 잘 웃지를 않았다고 해요. 근데 웃는 모습이 뭐 이뻐서 주왕이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뭐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이 어떤 지방에서 잘못된 봉화를 올렸다고 해요.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봉화를 올렸던 거죠. 그걸 보고 달기가 웃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주왕은 저 어떻게 하면 또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가짜 밀지를 보내가지고 가짜 봉화를 계속 올렸다고 해요. 뭐 그런데 이제 견인족이 쳐들어왔을 땐 막상 봉화를 올리지도 못했고 봉화를 올렸는데 주변에서 저것도 닭이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고 이 주변 국가에서 주변 제후국에서 병력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나라가 상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라가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공된 이야기일 확률이 높죠. 뭐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있죠.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상해 계속된 정복전쟁과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이 국력을 피폐하게 했고요. 순장이나 각골문에 등장하는 각종 형벌이 말해주듯이 상왕실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지배는 백성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나라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멸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멸망과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왕조를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여요. 실제로 오히려 이 각종 형별이 말해주듯이 이 잔혹하고 야만적인 지배, 그리고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 그리고 상해 계속된 정복전쟁이 원인이 돼서 상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멸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을 정복한 주는
이를 경계하여 음주를 특별히 단속했습니다.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죠. 자, 주의 1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무엇인지. 주 왕실은 점차 확대되는 영토와 주민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직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동기 단계에 불과한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방대한 영토를 중앙에서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차피 간접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각 제후들을 포섭하고 통제하여 반란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까요? 이때 창안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통치 제도가 바로 일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봉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할지를 제외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직할지를 제외한 전국의 확장된 영토에 왕실의 혈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여, 제후라고 하죠, 다스리게 하는 제도로, 제후는 왕에 의해 봉해져서 해마다 공물을 바치고 유사시에 병력을 지원했으나 지역의 내정, 이 봉토로 받은 영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왕이 직접 내정에 간섭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친들은 수도 가까이에 우리가 보통 분봉이라고 했죠. 봉지를 나누어 준다 해서 분봉하여 울타리 역할을 하게 하고 공신이나 하상의 후예들은 멀리 변방에 분봉하였으며 천하는 모두 왕의 땅이라는 무슨 사상일까요? 왕토 사상을 널리 유포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땅, 왕토 사상을 널리 유포시켰죠. 생산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나라가 광대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봉건제도라는 독특한 통치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나라는 정치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룸으로써 사실상 800년간 존속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요. 주나라가 800년간 존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동주시대까지, 춘추전국시대까지 포함한 연수고요. 사실상 오래 갔다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은 대체로 한 왕조가 일어나면 250년을 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한 500년간 계속해서 존속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한 250년 가면 이 평균 사망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도 가장 오래 존속하였던 주나라의 제도가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 왕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봉건제도의 혈연적인 특색이 가미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웠네요.
이것이 바로 뭐로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맺어지는 서양의 봉건제도와 구별되는 점이죠. 이것이 이 혈연적인 특색이 가미된 것을 우리가 보통 종법 제도라고 합니다. 종법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종법 제도로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맺어지는 서양의 봉건제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왕과 제후는요, 단순히 정치적인 군신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본가와 분가의 관계입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한 가족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주의 봉건제도에서 물론 초기에는 혈연을 기반으로 했지만 뭐 사실상 몇 대 몇십 대 아래 후손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뭐 남남이죠. 뭐 거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함께 함으로써 사실상 한 가족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왕은 제후들에게 군권을 상징하는 무기와 간복을 제공하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제사라는 형식입니다. 제사를 통해 신선한 의식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군신관계를 확립했던 것이죠. 주의 집에는 제사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으나 상나라처럼 대규모 피의 제물을 바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이 주나라에서의 제사 의식은 국가 공동체를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주의 문화가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했다는 얘기가 되죠. 주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모가 조선시대에도 있던 건데요. 도읍의 중심에 자리 잡은 가운데 주가 정복한 상해 제사도 중시되어 그들의 후손을 제후국에 봉하여 조상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자, 주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가 도읍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종법제도는요, 엄격한 피라미드식 신분 질서가 확립되고 독특한 예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정실 부인의 맏아들을 대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집안이라는 뜻이죠. 나머지는 소종으로 대종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왕은 천하의 대종이며 왕위도 적장자 계승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제후는 또 자신의 본국 안에서는 대종이 되는 것이며 가정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위계 질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모라는 엄격하고 치밀한 예절 규범의 제정으로 강화되었죠. 주례라는 주의 예법이라는 주례라는 엄격하고 치밀한 예절 규범의 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해 일거수 일투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분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제약을 따르게 하는 독특한 중국의 예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는 중국의 오랜 제국들에 이어지고 중국인들의 윤리와 도덕으로 체화되어 중국적 생활 방식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모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유포함으로써 주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모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유포시킨 것이죠. 바로 천명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유포시켰습니다. 하늘은 주 무왕에게 포악한 상의 주왕을 멸하고 주왕조를 개창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상나라와 주나라의 왕조 교체는 단순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든 무슨 뭐다 역성혁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받든 명령을 받든 대업이었다 라고 설명하면서 주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백성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주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죠. 주의 지배에 반항하는 것은 하늘을 감히 거스르는 무서운 제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의 양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한 4, 5시쯤에 여러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는 한국사 2에 메일을 보냈었는데 새벽동안에 보냈더니 잘못 보내가지고 취소를 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로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책을 만들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쓰는 방법, 논리적으로 글 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역사 글쓰기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든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 수업이 이루어져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수업으로 계속 가고 있죠. 비정상이라는 말을 숨기기 위해서 비대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천명사상과도 같은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정상 수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상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뭐 이번 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0월 초에 이제 정상 수업으로 간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또 가능한 일인지 저번 학기 때 경험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한 권 여러분들께 읽어보라고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비정상 수업이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 세 가지 주제를
메일로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겠어요. 이 클래스에 있는 거기에 학생 모니터링 파트에 올려져 있는 메일에다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주제, 총 100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 동양 문명사와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요 양식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역사를 좀 딱딱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의 요리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 개의 테마를 받게 되실 텐데요. 그 테마 하나하나에 그 테마명이 있죠. 그 테마명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거창하게 제가 뭐 요리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나름대로 알아둬야 할 전반적인 역사적 상황을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역사를 푸는 맛의 왼쪽 페이지, 각 장의 왼쪽 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글입니다. 글을 읽으시고 간단하게, 뭐 워낙 간단해서 간단하긴 하지만 보다 더 단촐하게 만드셔서 한번 그 시대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식재료를 손질을 해야지 되겠죠. 아니죠. 개념을 손질해야지 되겠죠. 뭐 통으로 다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식재료를 손질을 해야지 뭐 통으로 썰지도 않고 뭐 깨끗이 씻지도 않고 그냥 날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을 손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역사를 푸는 맛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개념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어의 개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출처를 적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스스로 개념을 정리해서 완벽하게 스스로 손질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처를 반드시 여기서는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안 적은 것들은 사실상 좋은 점수가 나가지를 않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식재료를 전부 손질을 했죠. 그랬으면 이제 솥에 넣고 이제 하나하나 또 불의 정도라든지 뭐 거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집어넣어야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식재료를 솥에 넣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요리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핵심 내용과 연관지어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사실은 그 해시태그 위쪽, 다시 말하면 그 양쪽 페이지 중 오른쪽 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료를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좀, 그거는 점수에 그다지 반영은 안 시키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핵심 개념에 충실하면서도 또 사료에 충실하다면 사실 그것을 풀어나가는 요리하는 방식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문제는 개념도 엉망이고 사료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썰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역사 왜곡이죠. 뭐 그거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상의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라는 말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역사 왜곡이 마치 그런 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뭐 중국의 동북공정도 대표적인 역사 왜곡 중에 하나죠. 뭐 요새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활발하게 연구 중인, 중국에서는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대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게 더 위험하죠. 잘 손질한 개념과 사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그거는 역사를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네요. 실패를 한 게 아니죠. 시도도 안 해봤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많이 아쉽네요. 그 다음에 맛을 봐야죠. 뭐 음식만 요리하고 우리가 이 맛을 봐야지 되겠죠.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사실은 이런 거를 풀면서 요리를 하면서 여기다가 요거를 좀 더 첨가했으면 더 맛이 있을 뻔했는데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맛을 느끼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스스로 한번 써보는 훈련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양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제가 발음이 불명확해서 그런지 학생분들께서 이 메일 주소를 좀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모든 과제는 이 gmail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죠. 요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네이버는 여기에 같은 아이디에 이 네이버 메일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 행정 메일들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막 뒤섞이다 보니까 사실상 나중에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뭐 학기가 끝나면 수천 메일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행정 메일과 그리고 학생 과제 메일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메일로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자, 주의 동천으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기원전 771년에 유목민인 견융의 침입을 받은 유왕은 여산 기슭에서 살해되고 주 왕실은 도읍을 나급으로 옮겨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융에서 견은 개예요. 사실상 거의 욕과 같은 그런 그 오랑캐 이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감히 주나라를 동천하게 만든 원수 같은 뭐다. 그래서 견융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주왕실은 이제 도읍을 나급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를 주의 동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를 동주로 얘기합니다. 동주는 다시 춘추와 전국으로 나뉘어져 우리가 보통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춘추시대는 공자의 공자가 저술한 춘추라는 체계에서 이름을 따온 곳이고요. 전국은 전한시대의 저술인 전국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사성어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뗄나무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쓰디쓴 곰슬개 맛을 보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기는 모습은 춘추 전국시대 각국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고사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와신상담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춘추 초기에 주왕으로부터 봉해진 제후국은 총 140여 개였으나 춘추 말기에는 7개국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기록에 남겨진 전쟁의 횟수만도 무려 1200회가 넘을 정도이니까 이 시기에 고만고만한 국가들끼리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상주시대의 전쟁은 대부분 황하 중하류의 평원지대에서 벌어지게 됐죠. 주로 전차가 평원지대를 달리며 전투를 벌이는 전차전의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병은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였죠. 큰 전투에는 3000대 정도의 전차가 동원되었습니다. 당시의 군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하층 귀족인 사가 무엇이 되었고 무엇이 되었을까요? 상비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비군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서 땅을 내려서 그 땅을 경작을 해서 이 먹고 사는 이 하층 귀족 사가 사실상 상비군이 되었죠. 전시에는 성안에 사는 평민인 국인도 참여했으나 성 밖의 평민인 야인이나 상인, 노예 등은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국가의 사람, 국인,
평민을 이렇게 불렀고요. 성 밖의 평민을 야인이라고 불렀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차전은 말하자면 귀족형 전쟁이었습니다. 일정한 진법에 따라 전차가 쭉 늘어선 상태에서 북이 올리면 공격이 시작되었고, 전투 도중에도 양쪽 모두 예절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용맹과 신의를 중하게 여겼죠. 춘추 시대까지는 대략 전차전 중심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면 점차 1이나 2의 중요성을 띠게 되면서 커다란 사회 변동이 수반되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게 되죠. 자, 기병이나 보병이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차전에서는 귀족의 역할이 상당히 강했죠. 사실상 전쟁은 전차들끼리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평민들은 사실상 상비군들은 응원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춘추 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되면서 소위 말하는 기병과 보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요. 진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의 시대에서 평민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추 시대에는요,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강력한 군사력을 쥔 뭘까요? 패자가 등장하여 중원의 정치를 좌우하게 됩니다. 패자를 중심으로 각 제후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게 되죠. 5사람의 이 유명한 패자가 있어 이를 춘추 5패라고 합니다. 춘추 5패라고 해요. 춘추 5패는 기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의 패자가 된 사람이 제나라의 황공이었죠. 이때는 초나라가 남방에서 흥기하여 강성해져서 중원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중원의 여러 나라들이 동방의 제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각국의 동맹이 이루어졌죠. 그는 관중을 제상으로 등용하여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부국 강병에 성공함으로써 그 춘추 5패 중에 그 가장 먼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춘추 시대에 주왕실은 하나의 소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주왕실을 존중한다는 명분이 제후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만큼 아직 그 권위는 인정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미 어느 왕이 초나라 임금이 초나라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초의 왕이 스스로를 왕으로 칭한 이후 세력이 약한 제후들까지도 왕을 자처하면서 봉건 제도의 잔재는 전국 시기에 이르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국 시대는, 자, 이게 뭘까요? 진나라가 한, 위, 조
삼국으로 분열했던 기원전 453년 혹은 주왕실이 이 삼국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위조 삼국이 들어선 것을 공인한 403년 이후의 시기입니다. 주왕실이 직접 제후국으로 봉한 진나라가 내부의 하극상으로 분열함으로써 봉건시대가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한 것이죠. 오로지 강한 국가만이 스스로 실력을 입증하여 양육강직과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극상과 양육강직과 적자생존이 키워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각국이 패제로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각 패자의 뒤에는 훌륭한 재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나라 황공에게는 간표지교의 아름다운 우정을 남긴 누구와 누구일까요? 그래요. 관중과 포숙이 있었고, 오나라 함녀와 부차에게, 여기서 황공 그리고 함녀와 부차 이 세 명이 모두 춘추 5패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월왕 구천이 있고요. 이렇게가 5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나라 함녀와 부차에게는 오자서가 있었으며 월왕 구천에게는 범리가 있었습니다. 부차는 구천에게 패하고 자결할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요. 그 이유는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패하여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 나라의 황공은 포숙으로부터 관중의 인물됨을 듣고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과거의 행적까지 가감하게 묻어버린 채 그를 재상으로 등용하는 용단을 내렸죠. 바야흐로 실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주들은 기존의 명분 귀족들의 세력을 억압하고 세력 기반이 없는 평민 출신의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하여 왕을 정점으로 하는 모를 꾀했으며, 뭘까요? 그래요. 귀족들이 힘이 세다는 것은 봉건제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군주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죠.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화를 깨함으로써 명문 귀족의 힘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일단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재정을 위해서라도 부국강병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부국강병에 힘써 항쟁의 대열에 나서게 됩니다. 빈번한 전쟁 속에서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통일국가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훌륭한 사상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백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러한 경향은 철기의 보급과 함께 전국시대에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전국시대는
커다란 변혁기였죠. 이제 신석기 말기 이래 성읍국가 체제는 마감되고 영역국가가 출현하고 확대되면서 거대한 고대 제국의 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성읍국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을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변에 뭐 어느 특정 지역 조그만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성과 성을 넘어서는 경우엔 동해의 책화라는 게 있죠. 사실상 말과 소, 특산물로 어떤 성읍에서 어떤 성읍으로 넘어갔을 경우 넘어간 지역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의 성읍 국가에서 대신 벌금을 바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성읍 국가에서는 사실상 서로의 영토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역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철기의 발병으로 대변되는 기술상의 대혁신이 있었죠. 철기는 지배계급의 상징물에 불과했던 청동기와는 달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생산 연구는 대부분 석기와 목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 수준도 신석기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대 고도의 청동 문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점차 금속 제작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춘추 중기에 이르면 보다 단단한 철기가 발명되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죠. 철기는 보다 예리한 무기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널리 사용됨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게 됩니다. 철제 농기구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로 만든 갱이로 땅을 판다 한들 얼마나 깊게 팔 수가 있겠어요? 개간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죠. 철제 농기구는 땅을 보다 깊이 갈 수 있게 했으며 여기에 소를 경작에 이용하는 우경이 시작되어 인간의 근력에만 의존하던 농경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를 제2의 농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이제 기계화 이전에 오랜 전통 농업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 마련된 셈입니다. 예전에는 쓸모없던 땅에 불과했던 황무지가 개간되고 단위면도 땅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죠. 각국은 앞다투어 대규모 수리사업을 벌여 농지를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의 진전에 따라 집단 농경에 의존하던 농업경영 방식은 무슨 단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점차 사회 조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죠. 가족 단위, 소가족 단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 농경에서 이제 소가족 단위의 생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엄청난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주 산업인 농업 생산의 발달로
경제 전반에 생기가 넘쳐 흘렀죠. 수공업, 상업 등이 농업에서 분리되어 독재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제철업과 제염업, 소금을 제조하는 것이죠. 제철업과 제염업의 발달이 돋보였습니다. 이 제철업은 각종 농기구와 무기의 수요 폭증에 따라 눈부신 발전을 보였죠. 제나라 수도였던 임치에서 발굴된 야금 유적지는 넓이가 무려 10여만 제곱미터에 달했으며, 곳곳에서 발굴된 주저장에서는 철제 농기구가 다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미 산에서 젓갈색 흙이 발견되면 그 아래에 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며, 당시 철이 출토된 산이 3,609개소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철광산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산물이 활발히 교환되어 원격지, 먼 거리 무역을 통해 재물을 축적한 대상인들이 이 시기 춘추전국 시대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의 여부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화폐는 이미 춘추시대에 출현했으나 전국시대에 널리 보급되어 농기구 모양의 포전, 칼 모양의 도전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산업 발달의 거대한 흐름은 또 다른 면에서 각국 국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죠. 국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죠. 각국의 화폐, 도량형 등의 차이는 상업의 발달에 제약이 되고 있었으며, 국경을 넘어 한 줄기로 흐르는 강물에 대한 대규모 수리 사업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진나라와 또 그 후에 나오게 될 한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 천하관과 화의관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천하관, 화의관은 사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구려 강계통으로 대왕능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이국 매금에게 의복을 하사했다. 중원 고구려비구나. 죄송합니다. 중원 고구려비에 보면 충주에서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에 보면 이 동이의 동쪽 오랑캐의 매금에게 의복을 하사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수왕이 되겠죠. 사실상 거기서 말하는 동이, 동쪽 오랑캐는 신라예요. 그리고 매금은 신라의 왕이 되겠죠. 사실상 이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동이, 그리고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하관과 화의관은 꼭 중국의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에요. 사실은 앞서 고구려의 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상 이 천하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이
각국, 동아시아의 각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라 법흥왕 때는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신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법흥왕 때 윤리형 체제가 정비되고 뭐 그러면서 고대 국가의 면모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천하의 중심이 신라라고 또 신라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이렇듯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천하관과 화이관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의 봉건제도와 종법제도, 적장자 우선의 종법제도를 통해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작 아래 부터 시작해서 주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를 그 이후 왕조의 대부분 모범으로 생각하고 이 주의 통치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야지 된다고 이 동양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 봉건제도가 무엇인지 또 혈연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죠. 한 18대까지 후손으로 내려가면 원래 형제간이어도 18대 후손들은 거의 남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법제도가 강조되고 또 제사의식이 의미하는 바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생활 규범과 제사의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한번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싶은데 뭐 전혀 못 듣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 양식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역사를 푸는 마술제 그 세 가지 테마는 오늘 한 4시 5시경에 여러분들께 이 클래스 상에 메일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이용하지 않는데 그냥 이 클래스의 메일을 주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거기에다 보낼 테니까 확인, 뭐 다른 사람 거를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오늘도 좀 뭐 딱 적당하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환절기네요. 환절기니까 사실은 이럴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살에 걸려서 막 콜록콜록 거렸더니 지하철관에서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환절기예요. 건강하시고요.
젊은 혈기도 좋지만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셔서 저같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눈치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